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자금 83억 원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5호 소유자 정영학 회계사가 이 사실을 알고 양심 선언에 가까운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83억 원의 용처를 찾는 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지사 측이 포함된 50억 원 클럽 명단을 봤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압박하자 민주당은 오히려 야권 인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내 골프 인구가 크게 늘고 골프용품 시장이 2배 가까이 성장하자 함량 미달의 골프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명 상표를 모방한 저가 제품이 유통되고 유명 브랜드 상품에서도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사전 동의 없이 백신 2차 접종일을 1, 2주 앞당겨 통보하면서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갑자기 바뀐 날짜에 맞추기 어려워 다시 접종 예정일을 변경해달라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통신연락선을 다음 달 초에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국무위원회에 선출되며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손준성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 표시에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 파일을 제출했고 이게 대장동 의혹의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있죠. 왜 정 회계사는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MBN 취재 결과 이들은 용처가 불분명한 회사 자금 83억 원의 책임을 두고 대책 회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 회계사는 증발한 83억 원을 메꾸기 어려워서 나는 주도자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남겨놨던 것으로 보이고요. 임성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화천대유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7일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는 녹취 파일 19개를 제출했습니다. 또 의혹의 전모를 담은 양심 선언서에 가까운 자필 진술서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엔 화천대유에서 입출금 내역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83억 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논의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는 경찰 조사 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포착한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래서 이 수사기관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관계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또 정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엔 김 씨 등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수익 배분 문제와 차명 대주주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회계사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사라진 83억 원의 용처 등을 찾는 데 초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한다는 설계와 공식적으로 돈이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 누구누구에게도 돈을 줬다 혹은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주주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닌데 왜 돈을 줘야 한다는 걸까요? 그것도 드러나지 않게요. 로비를 해줬거나 차명으로 투자한 인물들이 아니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금품 로비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측이 10억 원대 자금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눠서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분 구조 수립 등을 사실상 주도한 곳입니다. 현금 뭉치를 찍은 사진과 금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이 챙겨야 한다고 언급한 법조계 인사들의 이름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유력 법조인과 정계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미확인 로비 리스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흘러나온 대장동 수익금이 실제로 정계와 법조계에 전달됐을 경우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우선 녹취록 등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은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정 회계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렇게 녹취록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겠죠.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집에 찾아온 수사관들을 피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하죠. 과거 이재명 후보가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지 마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등 소수 민간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 압수수색 하루 만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설계와 로비 등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검찰은 강제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녹취록 진위와 의혹 규명을 위해 유 전 본부장의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장동 개발 이익이 실제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주무부처로 알려진 개발 2처를 압수수색하고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당시 사용한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대장동 수사 관련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김 총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경찰 등 다른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자료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른바 50억 클럽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미 왕이 된 듯이 얘기를 한다면서 회의실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라고 써놨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야권 인사들만 거론이 된다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박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특검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설 정보지에 나온 50억 클럽 멤버는 곽상도 의원 외에도 이재명 지사 측 인사가 포함됐다며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화천대유 관련 46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여당이 가로막고 있어 방탄국감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가 민주당의 거부 때문에 모두 좌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자택 매매를 재차 꼬집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허위, 폭로, 막장 국감을 하려고 합니다. 또 무차별 정쟁 국감을 하는 이런 구태를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낙연 전 대표가 제안한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검찰, 경찰, 국토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모여 즉각 신속하고 단호하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이 지사도 관리자로서 책임에 동의하리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문제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두고 여야가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이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협력할 테니까 그럼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51명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안을 냈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50억 원 사건에 대해서는 온갖 거짓과 궤변을 일삼으며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산재라는 곽 의원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조국 수호처럼 상도 수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명하는 방향으로 의원들을 설득할 테니 민주당도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맞받았습니다. 송 대표님께서도 좀 통 큰 결단으로 화답해 주셨으면은, 그리고 각자 그 기조 하에서 당내 설득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제명 위기에 놓인 곽상도 의원은 공개 행보를 자제한 채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 측과 고압 송전탑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초 환경청과 성남시가 송전탑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었는데 막상 사업이 시작되자 성남의들이 말을 바꿨거든요. 화천대유가 그래서 거물 전관 변호사들을 배치하고 버티기 소송을 하는 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의들이 개발 사업을 시행한 대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 뒤로 고압 송전탑들이 보입니다. 성남의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전자파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송전탑들입니다. 당시 환경청은 성남의들이 제시하기로 한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줬습니다. 송전탑은 이렇게 아이들이 있을 단지 놀이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불과 15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되자 성남의들은 약속한 저감 대책을 제출하지 않았고 성남시의 이행 명령도 무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청과 성남시가 문제를 제기하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대도 일반적이진 않지만 계획 안 세우고 싶어 라고 그냥 성남시에다가 행정소송을 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앞서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는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힌 상황. 화천대유의 화려한 거물 정관들이 송전탑 소송의 뒷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누가 수천억 원, 수백억 원을 가져갔다는 소식이 들리니 대장동에서 살다가 헐값의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던 원주민들과 공공주택지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망하겠죠. 이들이 민간에 돌아간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원주민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둔 막대한 개발 이익이 평범한 서민들의 재산권을 뺏어 얻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웠던 공익 사업이 누구에게는 풍요와 특혜를 안겨주고 누구에게는 소중한 재산권 헐값에 강탈당하는. 함께 참석한 한 대장동 원주민은 평당 300만 원 아래로 강제 수용한 토지가 4천억 원대 배당금 잔치에 악용됐다며 개발 사업이 100%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사익으로 돌아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한 박탈감이나 허탈감, 배신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은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100만 토지 소유자를 배제하고 극소수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토지보상법을 즉시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장동 원주민 일부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결의한 수천억 원대 배당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한 원주민은 500에서 600명대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에 대거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말 때문일까요?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여야, 신분, 지위를 따지지 말고 수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함께 수사 상황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누구길래 처음으로 소환을 한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입니다. 회계사라는 직업을 살려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금융기관 섭외 등을 도맡기도 했습니다. 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나 성남도공 본부장을 지낸 유동규 씨 등 핵심 인물과의 대화를 녹취해서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에서 뭐 총무 역할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녹취 파일을 만들어서 검찰이 그것도 넘겼을까요? 사업에 필요한 돈을 객출하는 과정에서 정 회계사가 다른 인물들과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 회계사가 회사 살림을 도맡아 한 인물이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몰릴 위험도 있겠죠. 네.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을 하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성남도공 수사 상황도 언급이 됐었는데 여기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좌지우지했던 것 아닙니까? 2015년 3월로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11일 성남도공 사장이 사직을 하면서 유 전 본부장은 사장 직무 대리를 맡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접수는 26일 진행이 됐고 이 가운데 우선 협상 대상자는 그 다음 날 바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되죠. 네.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역할을 대신하면서 처음 한 업무가 대장동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히 필수일 텐데 그런데 가장 기본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요. 이럴 수가 네. 있습니까? 용인 자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용인 자택에 있던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20분 정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사이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고 누군가 그 휴대전화를 주워갔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컴퓨터 잡히더라는데 컴퓨터 잡히더래요. 휴대폰 나오잖아요.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사실 저 같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취재진에게 유 전 본부장이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유 전 본부장은 증거를 없애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수사관에게 다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 회계사의 녹취에 유 전 본부장이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선 정영학이 누군지도 모르고 돈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소환에도 불응하고 휴대전화도 창밖에 던질 거 보면은 별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 직전에 성남도공의 대장동 팀에 있었던 한 명이 입사를 했다던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유동규의 유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 기억하시죠? 이 회사의 대표는 정민용 변호사인데 정 변호사는 2014년 11월 성남도공의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후 투자사업팀은 대장동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화천대유 포함된 그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된 게 그 다음에 3월이니까 넉 달 전에 입사를 한 거네요? 네, 정황상 그렇습니다. 게다가 화천대유는 2015년 2월에 만들어진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정 변호사가 만든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에는 사업 신청자 구성원 중 한 곳을 자산관리 회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한 컨소시엄 중에는 유일하게 화천대유 팀만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회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화천대유를 뽑기 위한 맞춤형 절차가 성남도공 안팎에서 진행됐다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를 성남도공에 추천한 게 남욱 변호사잖아요. 정 변호사가 들어가서 화천대유가 뽑힐 수 있게 또 지침을 바꿔놓은 거고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못 가면서 국내 골프 인구가 크게 늘었고 덩달아 골프채가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가짜가 많다는 걸 아십니까? 전체 다가 아니더라도 채 한 개만 가짜 뭐 이런 식이니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골프채는 한 개도 비싸죠.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핏 봐선 비슷해 보이는 고반발 골프채. 이름은 물론 디자인도 흡사하지만 하나는 국내에서 상표 등록이 안 된 제품입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한 권영각 씨는 품질의 이상을 느껴 AS를 받으려고 본사를 찾았다가 전혀 다른 회사의 제품이란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원소 같구나 하는 생각, 상당한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판매자는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비싸게 안 받아요. 싸게. 이게 신문에 나가고 엄청 많이 팔려요. 싸니까. 검찰은 최근 해당 판매자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식 대리점에서 엉터리 정품을 산 피해자도 있습니다. 국민 아이언이라 불리는 신상품을 구매한 강모 씨는 클럽 중 하나에 구형 헤드가 끼워진 걸 발견했습니다. 본사에 따졌더니 글로벌 기업이라고 믿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작업자들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헤드를 혼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가 같이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 제작 공정에 문제가 확인된 만큼 잘못된 제품을 모르고 쓰는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골프 인구 급증으로 상반기 골프채 매출이 2배 이상 뛰다 보니 함량 미달 제품도 쏟아지는 상황.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시간입니다. 빅뉴스, 오늘은 민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키워드는 9일 만에 1억 뷰입니다. 이 정도 되려면 뭐 BTS 정도는 돼야죠. 정답입니다. 이 BTS가 등장한 서울시 홍보 영상이 며칠 만에 조회수 1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실 텐데요. 한 BTS 멤버가 외치는 구호에 시민들이 호응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서울의 다양한 랜드마크가 등장하는데요. 남녀노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이를 즐기는 모습과 전통 문화유산이 감각적으로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기영차 하면 우리나라 노동요에 나오는 구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기영차, 어기영차. 이 구호에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다라는 설명이 붙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를 기약하는 희망의 메시지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특색을 담았다고 합니다. BTS가 이 서울관광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한 지 올해로 5년째인데요. 그동안 자그마치 4조 4,6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는 BTS인데 그런데 열정페이 논란에도 휩싸였던데요. 네, BTS가 이 서울시 홍보대사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얼마 전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유엔 총회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이 일정에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출 내역에 따르면 BTS에게 지급한 여비 항목이 없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항공비와 체류비 일부를 사후 정산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조 의원 자료엔 없어도 사후적으로 돈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유명세만큼 뭐 하나하나 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술래 인형의 무슨 일입니다.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은 안 봤지만 술래 인형에 대해서는 압니다. 바로 거기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 1화 첫 게임에 이 술래에게 잡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공포의 인형, 술래 인형이 등장하는데요. 2m 크기의 이 인형 실물이 충청북도 진천의 한 박물관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쪽 손목이 없어진 모습도 포착됐는데 며칠 뒤엔 아예 이 비닐로 온몸이 꽁꽁 싸매진 뒤 지금은 아예 볼 수 없는 곳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아니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는데 왜 없앴죠? 네, 이 인형은 드라마 방영 전부터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박물관 대표는 드라마의 방영 전까지만 공개하지 말아달란 부탁을 받아 최근에야 이 인형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들의 관심을 우려해 비공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긴 이태원에 설치됐던 그 홍보 부스도 방영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100명 숨진 교도소 폭동입니다.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남미 이야기인데요. 이틀 전 남미 에콰도르의 한 교도소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재소자들끼리 싸움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인원만 100명이 넘게 숨졌다고 하는데요. 시신은 교도소 파이프라인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 중에 최소 5구 이상은 참수된 끔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 싸웠대요?
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유혈 사태가 이 마약 밀매를 놓고 영역 다툼을 해온 이 두 갱단의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교도소가 위치한 항구 도시 과야킬은 남미의 주요 마약 수송 통로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서 교도소 수용 인원을 줄이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렇게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모아놓은 건데 여기서 통제가 안 되면 그럼 어떡합니까? 큰일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이 며칠 깜짝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다음 키워드는 폭우 막는 모터 우산입니다. 우산에 그러니까 모터가 달렸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 한 남성이 주황색 갓처럼 생긴 물건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 위로 세차게 물줄기가 쏟아지는데요. 신기하게도 물방울은 남성의 몸을 적시지 못하고 사방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모터에서 나온 바람으로 물을 이렇게 튕겨 내보내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엔지니어 유튜버인 이 남성은 양손을 자유롭게 해줄 모자 형태의 우산을 만들고 싶었다는데요. 선풍기에 들어가는 강력한 모터를 이용해 이 같은 발명품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점은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간다는 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옆 사람은 저 물방울 다 맞을 텐데 굉장히 이기적인 우산 같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성차별 연수교재입니다. 요즘도 이런 교재가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운전면허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교통공단의 한 교육 교재에 수년간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장이 너무 진하진 않은지, 매니큐어 색이 너무 진하진 않은지 이렇게 외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또 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를 회사에 와서 푸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황당한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또 사고 장면을 보여주면 여성들은 핸들 조작을 못하게 된다라는 여성 비하적인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 등을 성차별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넛 업계 1위, 던킨도너츠 공장의 비위생적인 내부 영상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일부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던킨도너츠 매장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던킨도너츠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안양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제보자가 지난 7월에 찍었다는 영상을 보면 후드엔 기름때가 껴있고 반죽에는 유증기가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식약처가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식품을 옮기는 레일 밑에 비위생 상태가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해썹 부적합을 받을 정도로 위생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기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던킨도너츠 측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철저한 위생 관리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영상에서 해당 직원이 고무 주걱으로 이물질을 긁어내고 후드에 묻어있는 기름때를 반죽에 뿌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생 논란은 곧바로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줄이면 거의 다 안 나와요. 쿠폰 같은 거 가지고 환불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듣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 영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고 신중한 검증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위생적인 내부 영상에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하루 이틀 새 백신 2차 접종일이 1, 2주 앞당겨졌다는 휴대전화 문자나 카톡 메시지 많이들 받으셨죠? 저도 받았습니다. 2차 접종 간격이 6주에서 4에서 5주로 조정되면서 방역당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데 갑자기 바뀐 날짜에 시민들은 원래 예정일로 다시 변경하느라 진땀을 흘렸고 병원도 문의 전화로 온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접종 간격이 단축된 대상자는 1,072만 명. 6주에서 4, 5주로 조정된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느닷없이 문자로 통보가 오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공지가 없었던 거는 아예 말이 안 되죠. 너무 마음대로 갑자기 변경해버린 게 아닌가. 당황스러웠어요. 휴가를 미리 쓴 사람들도 있고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를 임의로 변경을 해버리는 거는 무리한 행정 불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당겨진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 병원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다시 예전 걸로 바꿔달라고 하든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피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예방접종센터로 예약을 한 사람들은 원래 접종일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일부는 아예 접종일이 앞당겨진 것조차 몰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순차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궁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대상분이 이제 그 1,0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바뀐 날짜에 접종이 어렵다면 1차 접종병원에 직접 전화하거나 내일부터 질병관리청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변경은 5, 6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접종일 기준 이틀 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후 자녀 백신을 맞으려면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가 지나야 2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 연락선을 10월 초에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 행위 금지를 요구하며 신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는데 한미를 이간질하려는 걸까요?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8월부터 두절된 남북 통신 연락선에 대해 복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선 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미국의 적대 행위 금지를 거듭 요구한 김 위원장은 남한에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신무기 개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 논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는 남북 간 현안들의 협의 해결을 위해 조속히 대화 채널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 신형 미사일에 대해선 안보리 소집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첨단 무기 도입 중단 등 선결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건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남한을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 이후에 그 선결 조건이 제대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는 듯한 일종의 명분 쌓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회의에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국무위원으로 승진했는데 대남 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위상에 맞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조금 전 끝난 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오늘도 대장동 의혹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향해 왜 국민의힘을 향해 공격하지 않느냐며 작심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의 가장 뜨거운 주제는 역시 대장동 이슈였습니다. 자유주제 토론이 시작되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펼쳐왔던 이낙연 후보를 향해 반격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땅값이 떨어질 경우에 부담을 해라. 즉 4,600억 중에 일부만 도로 가져가고 깎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후보님, 지금 그것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하고 그걸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특히 이른바 내부 총질을 멈추라는 이재명 후보의 의견에 두 후보는 표정이 굳어지며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거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가요? 저의 주변에 문제가 있다.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측근 비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시장 시절 가장 조심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팀을 신설하려면 시장의 결재 승인 없이 불가능. 절대로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간부회의 때 한 10대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인지를 묻는 OX 물음엔 이재명, 추미애 후보와 이낙연, 박용진 후보가 2대2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잇따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전문성 부족 지적을 받는 윤석열 후보는 외교통이죠. 박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받았고 TK 민심이 필요한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후보는 모두 대구로 집결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1차 경선 때 경쟁자였던 박진 의원이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찬을 마친 뒤 박 의원은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치적 경륜뿐만이 아니고 어떤 외교 안보의 그 전문가로서의 그 실력과 그 네트워크를 제가 선거를 하고 집권 이후까지 계속 뒤에서 도와주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든든합니다. 외교통으로 꼽히는 박 의원의 지지로 전문성과 경험 부족 지적을 받는 윤 후보가 약점을 일정 부분 보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했습니다. 꽉 먹는 걸 찍더라. 생물이 더 잘생기셨네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나이 들 만큼 들었어요. 앞서 대구시 당원들도 만난 홍 후보는 대구는 나를 키워준 고향이라며 일반 여론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TK 당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4번째 대구를 찾은 유승민 후보는 지역 노인회를 찾아 이미지 전환에 주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후보는 TK 지지율이 높은 윤 후보의 침해 발언 등을 지적하며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4위 경쟁을 벌이는 최재형 후보도 대구 서문시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터를 잇따라 찾으며 보수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김만배 씨 친누나에게 팔았다는 그 주택을 방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국토위 소속 진성준, 천준호, 장경태 의원은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문제의 주택을 찾았습니다. 네. 현장에서 윤 후보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직접 한번 보고 오시죠. 규모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집이고 이번 여건은 조용한 주택가이고. 네, 보신 그대로 한적한 곳에 위치한 주택가에선 개 짖는 소리만 들리고 의원들도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발견한 거 없습니까? 안 그랬으면 저게 괜히 간 거잖아요. 네, 결국 추가로 확인된 사실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택에서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도 찾았지만 여기도 문이 굳게 잠겨 있어 결국 허탕만 쳤습니다. 저희들의 조사 활동을 시작으로 부동산 개발에 얽힌 이런 흑막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거래를 직접 연결한 중개업자는 한 인터뷰를 통해 2년 전 19억에 매매된 건 당시 시세보다 쌌고 현재 시세가 30억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끄는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이재명 게임이 있다던데 이건 뭡니까? 네, 한 네티즌이 이재명 후보를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로 패러디한 합성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게임 주최자인 이 후보는 기본소득 구슬을 주기도 하고 한 등장인물이 이 옆에 있는 식물들은 뭐지라고 묻자 화천대유를 풍자하는 화천대유라고 대답했다가 총에 맞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걸 받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요. 그제 이 후보는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후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우리의 현실이 겹쳐 보인다고 감상평을 남긴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풍자를 한 합성물인 만큼 아프게 곱씹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하면 허경영 후보가 생각나요.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패러디 홍보로 재미를 본 허경영 명예대표가 이번에는 허경영 토론 게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허 대표는 토론 게임에 참여하면 정신교육대 면제권을 제공하겠다며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란 말에 동의한다면 참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대표, 이재명 후보, 이준석 대표를 공식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여기에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후보는 왜 빠졌는지 특별한 설명은 없었는데요. 혹시 제가 만나게 되면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 청약 통장 논란이 있었던 그 말 있잖아요. 그걸 해명했는데 그 말 때문에 또 논란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23일 토론회였었죠. 그 토론회에서 청약 통장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해 청약 통장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해당 장면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와 같다며 검사 생활하면서 청약 부정 사건들도 꽤 해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저기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영상이 올라오자 해당 발언에서 이제 치매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예. 결국에 윤 후보는 이 영상을 내렸는데요.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유승민 의원 측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1일 1구설에 오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캠프는 경위야 어떻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며 해당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사과한다며 실수를 시인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가보셨습니까? 정장도 많고 들어오고 나가는 버스 노선이 많다 보니 서울 사람도 헤매기 일쑤입니다. 버스 정류장만 5개, 여길 지나는 노선만 80개니 말 다 한 거죠. 정부는 앞으로 주요 거점에 이런 환승센터를 더 만들 계획인데 이런 환승센터면은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포커스M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 서울역 환승센터입니다. 철도와 지하철, 버스가 한 곳에 모여 있어 다른 교통편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선 간선 버스만 하더라도 종류가 이렇게 많고요. 교외로 나가는 광역버스까지 있어서 어디서 뭘 타야 할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정류장은 모두 5개로 이곳에 정차하는 시내버스 노선만 모두 60여 개, 수도권 4개 권역에서 오는 광역버스도 20개가 넘습니다. 심지어 회차를 하는 버스까지 있어 노선도를 꼼꼼하게 봐도 잘못하기 십상입니다. 버스 종류는 되게 많은데 정거장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디서 타는지가 제일 헷갈리는 것 같고. 안전도 문제입니다. 승강장이 협소해 출퇴근 시간 사람이 몰리면 승강장 밖으로 이동하거나 무단 횡단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바로 옆에서는 GTX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상황을 알고 있지만 서울역 지하화와 동시에 환승센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기존의 환승 정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환승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제 설계 시공 단계에서부터 대리교통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놓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 주요 교통 거점에 구축하기로 한 환승센터는 47곳. 안전하고 편리한 환승센터가 되려면 짧은 환승 거리와 친절한 안내판, 스크린 도어 등 보다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헌혈을 하는 시민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길을 가다 잠시 짬을 내서 헌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발길이 사라진 거죠. 사실 헌혈을 하고 나중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헌혈을 하는 것도 수혈을 받는 것도 다 거리끼게 되긴 하지만 헌혈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죠. 세상 돋보기 박규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노량진 헌혈의 집. 유동인구가 많아 한 해 헌혈 건수가 2만 건에 달하는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서울 번화가에 위치한 헌혈의 집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점심시간이지만 보시다시피 체열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외부 활동도 좀 조심스러운데 헌혈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좀 계속 주사 바늘 같은 것도 그렇고 조심스럽죠. 그럼 혈액 수급이 원활하려면 한 60명 정도 체열이 돼야 하는데 한 30% 정도 헌혈자가 급감한 상황입니다. 체열 과정에서 밀접 접촉에 대한 불안감에 개인 헌혈자는 물론 직장, 학교 등 단체 헌혈도 줄줄이 취소된 상황. 혈액 보유량은 5일이 적정선인데 코로나19 3차 확산 시기였던 올해 1월엔 보유량이 3일 밑으로 떨어져 재난경보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최근 석 달간 혈액이 필요한 병원은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단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긴급했을 경우에 수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헌혈의 집 종사자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쳤고 그동안 헌혈의 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없습니다. 헌혈의 집은 안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걱정 때문에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 헌혈을 잘 못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시민들이 팔을 거둘 때입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지난해 김 전 장관은 계속되는 부동산값 상승에 대해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며 내년 봄쯤이면은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아니었죠. 심지어 요즘은 전셋값마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정부는 소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전세난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빈집이 수두룩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 5만 2천여 가구 중 비어있는 집은 5,750채나 됩니다. 이 중 50제곱미터, 그러니까 15평 미만 소형이 무려 98%나 되죠.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소형 평수 위주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는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의 비중이 9%밖에 안 되고 29제곱미터, 그러니까 8평 이하 주택은 절반에 가까운 2만 3,400채나 되거든요. 민간업체라면 상상도 못할 손해나는 건설 계획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이처럼 외면을 받는 건 소형 위주 건설이 결정적이지만 불편한 입지 여건과 부족한 편의시설, 품질이 좋지 않은 자재 사용도 한몫하고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인간의 집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인 것이기에 모든 집이 한 가지 모양, 한 가지 크기로 통일되지 않는 한 절대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늘어나면 더 큰 평수를 찾는 건 상식입니다. 정부는 혹시 작은 집이라도 위치가 안 좋아도 많이만 지어주면 사람들이 들어가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의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용기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에게서 우린 더 큰 용기를 봅니다. 그게 진짜 어른스러움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소형 공공임대 남아 도는데 였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2,564명으로 이번 주 들어 매일 요일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6시까지 확진자는 1,579명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위중증과 치명률은 감소하는 만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보다 재택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이 재택치료는 필수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화기 넘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지금 자택에 계시죠? 증상이 크게 없다고 돼 있던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통화 대상자는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지 않고 집에서 격리된 채 치료받는 환자들입니다. 만 12세 이하, 돌봄 자녀를 둔 보호자, 1인 가구인 무증상 경증 환자 외에도 앞으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재택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사들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합니다. 혹시 증상이 안 좋으면 빨리 이거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서울에만 4개 권역센터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고 각 지자체도 재택치료센터 운영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기본 조건인 병상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병상을 배정을 받지 못해 하루 이상 대기한 환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인력이 아직 부족해 재택치료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때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빠질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재택치료를 하다 갑자기 나빠지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집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일 발표되는데 추석 연휴 이후 확산세가 커지는 만큼 현행 단계가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텔레그램이 조작되지 않았고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다른 피고소인들의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낱낱이 좀 사실에 기초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 접수 직후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고 조성은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 포렌식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조 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고발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가 고발장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검찰 등 다른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이첩 소식에 손 검사는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입주가 채 1년도 안 남은 아파트 단지 2곳에서 공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근처 조선왕릉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2 단지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애초 문화재 심의를 아예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데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무리 공사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 주 출입구들이 줄줄이 닫혔습니다.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때문입니다. 근처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202호인 조선 원종의 묘 장릉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2개 단지 12개 동의 공사를 멈추라고 한 겁니다. 아파트가 왕릉의 시야를 가려 따로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구청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이 올라온 것도 당연히 몰랐고요. 인천시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요. 문제는 시점입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이 진행되던 2018년 당시에는 문화재청이나 구청이나 아무 조치도 안 해놓고 입주를 1년도 안 남기고 중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 뒤에 있는 아파트는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도 같은 단지 안에 있는 14개 동 중 3개 동만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업을 승인한 구청은 문화재청이 해당 단지들이 문화재 심의 대상인지 통보해주지 않아 사전에 조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통보도 안 해놓고 알 수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문화재청이 그걸 따라야 된다고 공사 중지 명령을 하죠? 이번 중단 명령으로 구청만 믿고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와 입주를 앞둔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와 혼선을 떠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 많죠. 그럼 그 원작을 만든 작가들은 얼마나 많이 벌까 궁금하실 텐데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주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형이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곳이 남아있긴 한가? 7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한 영화 내부자들은 웹툰이 원작으로 최근 많은 흥행작이 웹툰, 웹소설의 2차 저작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성공했지만 사실 웹툰, 웹소설 작가들은 2차 저작권으로 수익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회사랑 공동 저작권이거나 아니면 저작권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계약서를 들여다보니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권리를 에이전시가 가져간다고 돼 있어 사실상 2차 저작권은 작가에게 없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70%, 80%까지도 떼가요. 제대로 잘 안 적혀 있어요.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플랫폼 수수료를 제가 알 수 없어요. 정산서만 보면. 또 실제 정산서를 보니 네이버, 카카오 등이 얼마나 수수료를 떼어가는지 정확히 적혀 있지 않고 그저 정산액만 들어올 뿐이고 그마저도 또 에이전시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다들 씁쓸해 하시는 편이에요. 나 저렇게 안 버는데 나 한 달에 200도 못 버는데 이런. 평생 종신 계약으로 독점을 맺는 경우가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작품이 얼만큼 그 플랫폼에서 서비스되고 수익을 창출하는지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카카오 등 업체에서는 계약상의 이유로 수수료율을 공개할 수 없지만 작가마다 모두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가 다음 주말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데이를 열었습니다. 10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은 저마다 개성 만점 입담을 통해 포부를 밝혔는데요. 전남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즌을 앞둔 10개 구단 사령탑들은 5글자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스콜피언스라고 독일 락밴드 노래 중에 스틸러빙라고 있는데 저희 앞에 스틸을 농구용어로 스틸로 바꿔가지고 올해는 끝까지 간다라고 정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사령탑에 오르자마자 KBL컵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전희철 SK 감독은 덩크슛으로 우승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링은 한 두 손으로 잡을 수는 있고요. 제가 5년 전까지는 덩크슛을 했었습니다. 림을 좀 낮추면 한 2주 정도 몸을 만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규리그 MVP 출신의 허운을 보유한 KT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국가대표 센터 하윤기까지 품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대항마로는 허운의 형 허운이 이끄는 DB가 꼽혀 형제 대결이 벌써 불을 튀겼습니다. 부상을 안 당하면 제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우승은 DB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입담으로 문을 연 프로농구는 다음 달 9일 개막해 7개월간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국제배구연맹이 이재영 다영자매 국제 이적 동의서를 직권으로 승인하면서 학폭 논란을 빚었던 쌍둥이의 그리스 PAOK팀 이적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습니다. 이재영은 약 8천만 원, 이다영은 4,800만 원의 도장을 찍으면서 둘의 연봉은 지난해 흥국생명 시절보다 80% 정도 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올해 공식적으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2주 뒤쯤이면 산 전체의 80% 이상이 물드는 단풍 절정이 예상되고요. 설악산의 첫 단풍은 작년과 평년에 비해 2일 늦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담양은 30.7도까지 오르는 등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덥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경북 청도는 30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밤사이 중부 곳곳에서는 약하게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를 따라서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아침 기온 18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안팎 벌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 밤사이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개천절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